안녕하십니까.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사회주의는 도덕적으로 우월한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왜 이 문제를 택하느냐 하면, 이게, 이 보수는 소위 그 우파는 도덕적으로 나쁘고, 이게 사회주의는 이게 도덕적으로 좀 좌파는 소위 진보는 도덕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볼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칼럼을 한국경제신문에 어저께 신문입니다. 어저께 신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석기 시대의 뭐더라 석기 시대의 그 갇힌 석기 시대에 갇힌 시대 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대 정신은 이게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가 이게 석기 시대의 정신에 묶여가지고 지금 갇혀가지고 갇혀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 제목을 붙인 건데 그거 그 내용을 이제 이게 제가 거기서 내용 뺀 것들 합쳐가지고 길게 문장 만들었습니다. 우선 그 쟁점이 보수와 진보의 지적 싸움입니다. 지적 싸움. 근데 우리가 그 진보하고 싸울 때 여기서 그냥 진보는 사회주의입니다. 별로 진보라는 얘기를 쓰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오늘 강의를 위해서 그냥 진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리고 보수라는 얘기를 쓰는데 나중에 이제 자유주의로 바뀌어지긴 하겠습니다만 보수라는 말도 쓰기 싫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진보와 보수의 논쟁이었는데 지적 싸움이 뭐냐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지적 싸움이었느냐 하는 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도덕적 원천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원시사회거든요. 사회주의라는 게. 원시사회의 도덕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도덕의 형성, 이게 이제 시장 도덕입니다. 자본주의 도덕이죠. 근데 지금까지 자본주의 도덕을 얘기를 하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자꾸 효율성이라든지 무슨 경제 성장이라든지 자원 배분의 효율성, 뭐 낭비가 없는지 그런 식으로만 설명을 해왔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이게 좌파들하고 싸움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진보, 보수 쪽에도 보수 쪽, 소위 사회주의, 자유주의 쪽에서도 자유주의,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도덕적인 현상이 있다. 도덕이 있단 말이지. 그걸 도덕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게 보수와 진보 사이 싸움이 되고 진보 쪽이 그 선점해 준 도덕의 고지 하이랜드 도덕적인 고지를 우리가 뺏어가는 걸 탈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대한 사회, 지금 현대 사회는 거대한 사회인데 사회주의 도덕이라는 건 소규모의 종족사회였다라고 하는 거. 종족사회 윤리 가지고 종족사회 가지고 있던 지식 가지고 거대한 현대사회는 적용하기가 불가능하죠.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경제에 적용을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그걸 한 두 개의 예를 들어서 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좀 채 못 될 겁니다. 이 얘기. 자유주의 정책과 도덕입니다. 자,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정책과 도덕. 이게 뭐냐면 나눔이라는 게 있죠. 나눔. 이게 사회주의 정책을 보면 전부 다 나눔이거든. 나눈다는 얘기. 부자에서 돈 뺏어다 가지고 저소득층에 나눠준다. 그다음에 포용입니다. 포용. 못 사는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도 이렇게 끌어당겨 가지고 같이 나가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배려한다. 지금 배려의 문제. 그다음에 유대, 솔리데리티 문제입니다. 연대감이죠. 연대. 무슨 연대, 참여연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원래는 그 도덕적인 게 이게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뭉쳐가지고 우리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싸우자라는 얘기가 이 솔리데리티 연대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의 목적입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한번 싸워보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타적인 거거든요. 지금 나눔이라든지 포용이라든지 배려, 연대 이런 것들은 자기의 추구하고자 자기가 추구하는 욕구를 억제하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희생정신, 희생. 타인들을 위해서 내 욕구를 내 욕망을 억제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필요에 의한 나눔입니다. 소위 그 막스에서 보면은 그 according to 뭡니까? ability, 그다음에 according to needs라고 해요. needs. 욕구에 따라서 분배하고 능력에 따라서 일한다. 욕구에 따른 분배입니다. 여기서 욕구에 따른 분배.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나눠주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돈 있는 사람이면 내 돈을 필요한 사람한테 나눈다 하는 필요. 이게 이제 사회주의 정책이죠.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바탕에 가지고 깔려 있는 그 모든 정책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그 가치들 이거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나눈다는 게 사람들 아주 좋아하죠. 나눈다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이게 그다음에 포용.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그런 얘기해서 사람들한테 뭐 아주 말 묘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운 거를 나눠주겠다라는지 무슨 그 으쌰으쌰하기 위해서 좀 코로나에서 위축된 그 심정을 좀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우리 나눠먹으면서 우리 으쌰으쌰하자 뭐 이런 뜻입니다. 아주 그 문재인 정부의 아주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특징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뭡니까 홍보수석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죠? 홍보관입니까? 누구죠? 탁모 한 사람 탁누더라.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하는 연출하는 것도 전부 다 이게 사람들이 이거 감성적이죠. 감성에 호소하는 것들이죠. 감성. 이게 나눔, 포용, 배려, 유대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이타적이다. 필요한 사람이 준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이게 주로 이게 뭐냐면 이게 그 감성적인 것. 이런 감성적인 것. 이윤 공유자 한 분 볼까? 이윤 공유자 코로나 팬데믹 전국에서 이익을 본 기업이 피해를 본 장학들을 도와준다. 이익 공유제죠. 이게 배려죠. 배려. 여기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이익을 본 기업들이 뭐 지금 손해를 본 기업들에 좀 배려를 해주자. 내가 조금 덜 먹고 다른 사람 더 주겠다. 못하는 힘든 사람들 도와주자라는 얘기입니다. 포용, 배려, 뭐 전부 다 이게 솔리데리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연대, 유대감이라는 연대, 유대 똑같은 얘기죠. 솔리데리티 문제, 배려, 포용,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 얘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뭐 생산이라든지 뭐 그런 도덕적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생산, 소유권, 재산권, 뭐 자유,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다 이제 뭐 여기다 또 붙이는 게 평등이라는 게 있죠. 평등 얘기나 하지. 그다음에 경쟁 싫어하죠. 경쟁. 저보다 사람들 경쟁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를 아주 흉금을 털어놓고 아주 감성적으로 그 경쟁 것도 피하는 거죠. 경쟁 없애자 말이지.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경쟁 싫어하거든요. 원시사회의 모랄들이 전부 다 이랬습니다. 원시사회의 모랄. 이런 것 때문에 원시사회를 극복하고 척박한 아주 살기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포용국가, 국민의 삶, 나의 삶 책임지는 국가. 이게 뭐 열광적이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당신의 삶, 여러분들이 국민들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 말이지. 포용국가를 만들겠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사회 정의,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게 문재인 정권의 아주 독특한 특성입니다. 이게. 독특한 특성이죠. 아주 이거 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는 겁니다. 정치를 한다. 그 다음에 그렇죠. 사회주의 도덕의 특성입니다. 여기 한번 다시 썼는데요. 유대감이죠.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적극적으로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다. 감성적이라는 거죠. 감성적. 이모셔널한 겁니다. 이모셔널한 거. 이게 여기에 이성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성적인 거. 이성이라는 게. 코로나 의료금, 남의 어려움을 배려, 유대감, 탁현민 영이나 탁현민의 대통령 연출쇼. 이게 뭐 전부 다 이게 인간들이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성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감성에 호소를 한다. 이겁니다. 사회주의 도덕적 특성이라는 게 바로 나눔, 포용, 뭐 여기다가 사회주의 정의 같은 거 있죠. 평등 분배,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평등 분배라든지 그 다음에 자신의 욕구를 억제한다. 이게 내 욕구를 억제하고 다른 사람한테 좀 줘라 말이지.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 야, 나눠 먹자 말이지. 나눠 먹자. 적극적으로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얼마나 뭡니까? 이게 사람들 자선사업, 자선가들 하면은 뭐 신문에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신문에 뭐 자선가들 굉장히 크게 나오죠. 누가 뭐 도네이션을 얼마 했다. 크리스마스 때 뭐 자선사업에 뭘 했다는 거 신문에 나올 정도거든요. 이게 아주 감성적인 거거든요. 이겁니다. 사회주의 도덕적 특성, 도덕의 특성, 도덕의 동류라고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다른 사람이 욕구를, 이제 사랑이라는 것. 여기다 조금 더 붙이면 사랑이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애착심입니다. 이웃사랑 있죠. 그 다음에 애착심, 그 인간에 대한 애착심 또는 집단에 대한 애착심입니다. 그룹에 대한 애착심 굉장히 크죠. 걔들 뭐 그룹, 집단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면 뭐 굉장히 애착심이 많고 집단에 자기를 헌신을 해버리는 거죠. 자기 헌신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뭐 사실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룹에 대한 애착심, 집단주의자들입니다. 집단주의. 원래 집단주의라는 게 원시 사회의 모랄이었으니까. 왜냐하면 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집단주의, 개인주의자였으면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주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좌파들이 이런 정책들을 취합니다. 이런 정책. 아까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뭐죠?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포용국가, 국민의 삶 책임지는 국가다. 또는 이게 나누자 이익공유제. 그다음에 또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다른 설명들 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과 관련시킨 정책들을 일일이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할 겁니다. 이윤공유제 대표적인 거죠. 이윤공유제. 그다음에 뭡니까? 최저임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제. 단기적으로 최저임금제를 말해서 높여주자 이거죠.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다음에 비정규직들 정규직으로 만들어야겠다.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 비정규직들 굉장히 좋아하죠. 이런 식입니다.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일자리 나누기, 또 소득 분배 나누기, 재산 분배 나누기, 하여튼 모든 것 나눔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포용, 배려. 이런 거는 포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자기 그룹들, 자기 편가르기죠. 편가르기. 이것도 본능적인 겁니다. 원래 원시 사회에도 편가르기 있었거든요. 우리와 그들이라는 것. 누구냐? 내부 사람들, 외부 사람들 나눕니다. 그 외부 사람들은 포비아 있죠. 포리노 포비아. 외인 기피증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원래 본능적으로 그렇죠. 어린애를 딱 대하는 어린애를 보면 얼굴 모르면 굉장히 기피라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게 그런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인간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우파의 반응입니다. 이윤공유제. 어떻게 이윤공유제 보면 이윤공유제를 다 참 사람들 이거 한번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억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 배분, 비효율적 배분, 이제 비효율적 배분이 악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외 자본이 외면하는 나라가 된다. 생산을 높여 번영을 누리려면 이익 공유제 이걸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산성을 높여서 번영을 누리면 이익 공유제 없애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빠졌네요. 이익 공유제 없애야 된다. 생산을 높여 번영을 누리려면 이런 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무슨 감성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게 경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경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죠. 이게 우파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우파에서 여러분들 한국경제신문이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한국경제신문에 주로 이제 경제적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엄밀하게 보십시오. 전부 다 효율적인 배분이거든요. 효율적인 배분. 아니면 이게 그래도 나으면 이제 도덕적인 게 없습니다. 도덕적인 게 없이 순전히 이게 해외 자본이 외면한다. 자본 배분이 효율적이다. 일자리나 기업 투자가 억제된다. 기업가 정신이 억제된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우파의 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정책 같으면은 이거 재정 건전성 문제 따집니다. 재정 건전성. 이게 재정 건전성.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좌파들한테 소위 시민들한테 호소력이 없는 거죠. 호소력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시큰둥해 버리죠. 그 다음에 복지 확대,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다라는 것. 이거 누가 듣습니까? 복지 확대나 지금 복지 해준다면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감성에 막 어울려가지고 야, 너희 우리가 먹여 살려줄게 하는데 야, 재정 건전성이 나쁘니까 이게 복지하지 말아라. 이거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얘기가 설득할 사람이 없는 거죠. 복지 확대의 설득력을 더 갖습니다. 기업 규제 있죠. 기업 규제는 이제 복지 정책을 하는데 기업 규제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 실업자, 저성장이 생기는다. 이런 식으로 이게 옳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정말 옳습니다. 옳은데 여기에는 감성이 들어있지 않은 게 순전히 합리적인 것, 소위 이성이라고 하는 리슨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문 보면 완전히 숫자로 딱딱 짚어나가죠. 야, 실업자 몇 명, 몇 명. 근데 이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거입니다. 설득력이 있느냐 말입니다. 이 감성적인 이 친구들한테.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여기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이게 보면은 실업자가 생긴단 말이지. 자영업자 부담이다. 소비자 부담. 이 물가가 가격이 노임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물가도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 생산품 물가도 올라간다.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자영업자 부담이 커진다. 그다음에 실업자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거 옳은 얘기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이건 옳습니다. 옳은데 이건 이제 합리적인 소위 이성 정말
저기 차가운 머리에서 나오는 건데, 차가운 머리인데, 사람들은 차가운 머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 따뜻한 가슴을 좋아하는 거죠. 이게 이 감성적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자유주의 나름대로 도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찾아나가는 거죠. 우파의 반응 첫 번째입니다. 우파의 반응 두 번째죠. 두 번째. 자, 우파의 반응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시장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개입하면 이게 오히려 그 실업자가 생기나고 자영업자 부담 또는 뭐 자원 배분이 비효율성, 실업 저성장 이런 문제가 생기나고 그다음에 복지 정책, 재정 건전성 문제도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시장의 효율성을 효율성 시장으로 돌아가라 이거죠. 시장으로 돌아가라. 시장으로 돌아가서 시장의 효율성 번영, 시장의 효율성, 시장으로 돌아가면 시장 경제라는 게 효율성이 번영 고용 증대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사회주의자들, 그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실업자가 생기나고 저성장의 문제, 뭐 이런 문제, 자영업자의 문제, 재정 건전성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예산을 줄이고 될 수 있으면 시장으로 돌아와라라고 자유시장으로 돌아오라 해가지고 사회주의자들한테 설득하죠. 사회주의자들한테. 그랬더니 좌파의 반응 무슨 소리냐? 자본주의 시큰둥하는 거죠. 자본주의, 야, 그건 뭐 부도덕하고 이기심하고 탐욕거리는, 그러니까 시장 경제라는 게 부도덕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기심하고 탐욕, 그걸 충족시키는 제도라는 얘기입니다. 이기심하고 이기심입니다. 탐욕. 아까 그 사회주의자들은 이기심이 아니라 셀프 세크리파이스입니다. 자기 희생이죠. 포용합니다. 포용. 그다음에 그로스아 뭡니까 뭡니까 참 가지고 마음이 큰 도량이 넓은 것처럼 내 걸 막 양보해 버리는 이제 그런 식인데 시장은 이게 뭡니까? 시장은 자유시장인데 자유시장은 이 효율적 고용증대 자유시장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식 자유시장은 그런데 무파의 반응이 특성입니다. 보면 사실적이죠. 그렇죠. 사실적입니다. 팩트입니다. 진짜 사실적이죠. 감정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적이다는 얘기가 무감정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성입니다. 이성에 호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성이라는 게 감성에 의해서 항상 이성이라는 게 항상 감성에 의해서 져버립니다. 이성이라는 게 가냘프거든요. 감성에 그냥 항상 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홍준표, 문재인을 설명했습니다. 홍준표 씨죠, 홍준표. 이 사람 문재인하고 비교하면 문재인은 아주, 사람 좋지요. 홍준표는 무뚝뚝하니 말이지, 퉁명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뭐, 가다 보면 옳은 말은 홍준표 씨가 옳은 말 다 합니다. 틀린 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틀린 말인데도 그렇게 옳게, 좀 좋게 들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씨는 그러니까 우파는 뭐냐면, 옳은 말이면서도 싸가지 없이 말한다는 얘기고, 이 좌파는 틀린 말에도 아주 싸가지 있게 말한다는 얘기로 똑같습니다. 홍준표 씨 그렇죠. 홍준표. 우파의 반응했죠. 우파의 반응에서 이제 홍준표, 문재인을 비교를 하는데, 이게 정말 홍준표 좀 나쁜 사람도 아니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데 홍준표 말하는 게 투박하거든요. 예? 뭐 이게 정말 이게 좌파들이 보면 저 새끼는 저건 참 옳은 말도 싸가지 없이 얘기한다. 이거 국민들이 그렇게 봅니다. 우파? 야, 옳은 말인데 왜 그렇게 싸가지 없니? 이거죠. 근데 좌파? 야, 틀려. 그래도 마음에 든다, 이거죠. 내가 문재인하고 홍준표 옛날에 그 칼럼을 쓰는 데이나 두 사람 비교해서 칼럼 쓰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잊어버려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제 좌파의 반응입니다. 좌파의 반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좌파는 이제 효율적이다, 고용증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사회주의자들이요, 자유시장으로 오라, 이거죠. 우리가 쓰는 게. 그런데, 좌파의 반응 뭐냐 시큰둥하죠. 시큰둥하면서 야 자본주의 이기심 탐욕을 충족시키는 거 아니냐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한다고. 이것도 시민들한테 이게 아주 잘 먹히거든요. 잘 먹힙니다. 탐욕스럽단 말이지. 시장은 탐욕을 조장시키거나 이기심을 조장시켜준다 해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죠. 부도덕한 체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우파의 대응 논리는 이성적이고 옳지만 좌경화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다 이겁니다. 역부족이다. 좌파의 감성적 언어 앞에서 연약한 이성은 여지없이 굴복하고 사회주의의 도덕적 고지를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렇죠. 도덕적 고지. 하일랜드를 뺏깁니다. 도덕적인 거.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진보는 도덕적이고 보수는 부도덕과 연결짓고 있다 그겁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좌파의 부도덕성 뭐 지금 요즘 뭡니까 내로남불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유로서 부도덕 그 좌파의 좌익 단체 좌익 정권이라는 좌익 정권 사람들이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우파 쪽으로 안 오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야, 우파 정말 이게 맨날 뭐 시장이라는 게 맨날 탐욕이나 이기심만 조장시키는 그런 제도인데 거기에 우리가 왜 가느냐 말이 그겁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 부도덕성을 그렇게 비판하는 그 좌파 정권 사람들에게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그 좌익 뭡니까 그, 그 담론가들 논쟁자들 그렇죠.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뭐 굉장히 비판을 하죠. 좌익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파 쪽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좌파의 그 정권, 좌파 그 자유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그 자체는 좋은데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주의. 그러니 사회주의는 도덕적으로 나쁘지만 그러나 그걸 운영했던 내로남불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별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별 문제가 아니다. 그건 사람만 바꾸면 되는 거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씨 같은 사람들 그렇게 이거 좌파를 비판하지만 이념 그 자체는 자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파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장 경제를 이제 우선하는데 시장 경제라는 게 저희들 알고 있기는 맨날 이기심만 조장시키고 말이죠. 아주 부도덕한 체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덕의 논쟁입니다. 사회주의는 정말 도덕적으로 우월하냐? 이게 이제 우리 자유주의자들이 할 일이죠. 사회주의는 도덕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한가? 정말 이 사회주의 도덕 아까 얘기했던 사회주의 도덕이라는 게 이게 순전히 본능에 그러니까 감성에 호소를 해버리는 거죠. 감성. 그거 뭐냐면 이 감성이라는 게 언제 생기느냐면 이 원능적으로 본능입니다. 이게 원래 석기시대죠. 석기시대 수렵 채취하면서 살던 그 시대 그때의 것이 그게 인류 역사를 24시간으로 인류 역사를 본다면 23시간 56분 동안 그 석기시대 그런 아주 소규모 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소규모 사람들이 그룹 지어서 한 30명 내지 150명 정도 되는데 그런 소규모 그룹 지어가지고 살아나갔던 그 시대의 그 시대에 그 정도로 인류 역사가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전부 동안 거의 대부분을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본능적으로 우리 DNA 속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인간은 본래부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은 본래부터 이기적인 동물이 아니라 아주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 그 본능적으로 사회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주의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정말 도덕적으로 우월한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게 옛날 본능적인 것들이 옛날에 소규모 사회 20 내지 30 내지 150명끼리 살던 그때의 모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5천만 명이 되는 그런 거대한 사회의 도덕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덕률로 만들기가. 그때는 우리가 별도의 도덕이 필요한 거죠. 또 다른 도덕이 필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는 부도덕한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문화적 진화의 선물, 자유의 도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사회의 도덕, 자유의 도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원시적인 사회주의 도덕이고 자유도덕인데 자유도덕이야말로 거대 사회입니다. 열린 거대 사회. 익스텐디드 오더라는 확장된 사회죠. 소규모 사회가 확장돼가지고 얼마만입니까? 인구는 뭐 5천만 명이죠. 그 다음에 확장된 그 사회, 확장됐을 때 한국이라는 사회가 국제적으로 지금 열려 있는 사회, 열려 있죠. 국제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업이라는 게 소규모 사회에서의 분업이라는 게 아주 간단했습니다만 지금 분업이라는 게 국제적입니다. 국제적인 분업. 이런 사회에 이런 사회주의 도덕 가지고 되겠느냐, 나눔의 도덕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솔리데리티라는 거다. 아는 사람끼리 서로 페이스 투 페이스 소사이티, 아는 사람끼리 솔리데리티지 무슨 뭐 이게 전혀 알지 못한 사람한테 사람들끼리 무슨 솔리데리티가 필요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도덕의 원천가 해볼까요? 원천. 지금 이제 이겁니다. 사회주의 진화 심리학인데 진화 심리학이 유명하죠. 이게 진화 심리학. 정신 성향은 생물학적 진화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시 사회 진화사에 정신적 성향, 인간이라는 게 정신적 성향이 있는데 그거는 생물학적 진화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진화에 있다는 얘기죠. 진화된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인간 정신은 특정의 환경에 적응된 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인간은 정신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환경에 적응된 산물인데 그 적응된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느냐면 원시사회였습니다. 원시사회인데 그때 아까 눈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0년 뒤 150명이 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수렵 채취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수렵하는 건 수렵 채취하는 거나 수렵하는 거나 모두가 똑같이 다 공동 생산을 공동으로 다니죠. 집단으로 다니는 겁니다. 집단 그룹으로 형성해 가지고 그룹 형성을 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룹 장이 있고 그 지도자가 있고 그래서 이 원시 사회라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굉장히 어려울 때 척박했다고 봅니다. 막스라든지 또는 에드가 살린이라는 여자 있습니다. 에드가 살린이라는 여자가 석기 시대의 경제학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쓰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에덴 동산처럼 먹을 게 풍부했다는 얘기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굶기가 보통이었고 그 다음에 특히 사냥하는 게 있죠. 수렵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웠다고 그래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활동이었다고 하는데 우선 가서 부상을 당하든지 죽음을 당한다든지 수렵하러 가다가 아니면 놓쳐가지고 빈손으로 올 때가 허다했고 빈손으로 올 때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서로 나눠 먹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사회를 뭐라고 부르냐? 영합게임 세계입니다. 영합게임.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죠. 제로섬 게임. 척박한 세계죠. 한 사람이 많이가 되면 다른 사람이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세계였습니다. 척박한 세계. 그 당시에 뭐 혁신이라든지 또는 생산성 높인다 그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우리네 문재인 정부 보시죠. 혁신 얘기 별로 안 하죠. 혁신 얘기 별로 쓰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쓰죠. 그러나 생산성 문제 전혀 쓰지 않습니다. 생산성을 안 쓰죠. 이게 원시사회가 똑같은 거죠. 투자 그 다음에 투자도 별로 그 당시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원시사회는 생산성이라는 그 개념조차도 없었고 혁신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자연이 주는 것 가서 그냥 주어진 거죠. 주어진 거 갖다 먹습니다. 주어진 거를 먹는데 그 먹는 건데 채취하는 게는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게 채취 말고 그래도 채취를 많이 하면 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 채취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수렵이라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었다. 나눠 먹지 않으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혁신 투자 확장된 규환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성 번영이라는 말은 부존입니다. 그 당시에 소규모 30내에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내에 150명. 이게 원칙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라는 원칙이 조금 30에서 150명 정도 그 그룹 지어가지고 사는 게 소규모 그룹에 수렵 채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족 집단이었습니다. 종족. 그런데 원시 생활이죠. 원시인들은 수렴과 지도자의 명령에 따른 수렵과 채집 생활을 했다. 집단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개인적인 목표가 거의 없었습니다. 개인의 목표가 전혀 없고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 존립이라는 거, 집단 생산이라고 하는 집단 생존이라는 게 이게 목표였습니다. 개인들도 그렇고 거기에는 구성원 전체가 다 우리가 살아야 된다 얘기지. 우리 집단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개인주의죠. 그렇게 했다가는 그냥 당장 쫓겨나거나 아니면 그 그룹은 이미 생존할 수 없는 거죠. 그룹이 생성할 수 없으니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 생존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사회주의자 집단주의 정책입니다. 집단 정책들이 전부 다 집단적인 거죠. 예를 들면 책임, 내 책임, 당신 책임, 내 책임, 나의 삶 책임이라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국민의 삶은 책임은 국가가 지겠다.
국가가 지겠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특히 집단주의에서 뭐냐면 집단이 구조가 굉장히 호모지니어스여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의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호모지니어스여야 돼가 결속이 되는 거죠. 호모지니어스하게 보는 거죠. 세상을. 그러니까 집단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게 원시적인 거거든. 원시적인 거. 집단주의라는 원시적인 거. 수렵입니다. 매우 위험하고 성공률 낮음. 부상자, 질병자, 빈손으로 돌아옴. 종족 그룹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나눔이 최고죠. 나눔이 최고죠. 사적 소유가 없었습니다. 나눕지 않으면 그 그룹은 죽어버립니다. 나누지 않으면 지껏 챙긴다? 그건 당장 그 그룹 붕이 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똑같은 얘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쟁 시에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적어도 인류 역사 20만 년 동안이 그랬습니다. 20만 년, 거의 20만 년 동안 거의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똑같이 정말 뭉치면 헤어지면 죽고 뭉쳐야 사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적 소유 갖고 연대감, 참여, 사랑, 나눠 먹기, 경쟁 싫어하는 것. 경쟁이 거의 있을 수 없죠. 경쟁 싫어하는 것. 그룹에 대한 애착심, 애정, 집단주의 사고. 이게 그렇습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얘기죠. 이겁니다. 이게 덕목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는 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안 끼워주고 이게 가능했던 얘기는 소규모 그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소규모 그룹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제도가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도덕적인 규칙이 가능했고 그리고 이런 도덕적인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 그룹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규모 그룹이 생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존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됐던 거죠. 생존할 수 있는 기틀이 됐던 거죠. 이런 도덕적인 그 감성적인 것. 그러니까 개인이라든지 소유라든지 자유의 개념은 없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전혀 쓰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전혀 안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어요? 소유, 자유, 개인이라는. 사람이라는 얘기였으면 사람 중심이라는 얘기죠. 이건 사람 중심이라는 게 집단적인 얘기고 집단적인 겁니다. 집단. 사람 중심이라는 얘기는 그 북한 헌법에도 있습니다. 김정일도 사람 중심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라죠. 개인. 개별성입니다. 개인의 독특성. 그 개인이 존중하는 거죠. 개인이 나와 다름을 존중하는 것. 그 당시에는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똑같이. 거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세상을 인지하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더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동질적인 거죠. 동질적인 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과 우리의 구분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구분이다. 우리 편에 대한 편애죠. 우리 편에 대한 편애. 그렇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다 이건 본능적인 겁니다. 본능적인.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게 개인적인 삶에서 같으면 개인의 삶입니다. 개인의 삶. 애정 그죠. 우리 가족이라는 거, 친구끼리 희생을 한다든지 친구끼리 친구끼리 내가 친구를 위해서 희생한다든지 이런 거는 개인적인 거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좋은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를 이제 하나의 이념으로 생각을 해서 이념으로 생각해서 사회주의라는 걸 생각해서 이걸 사회 전체의 조직을 위한 수단이 도덕적인 수단으로만 삼는 거죠. 그게 사회주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란 원시사회의 모랄을 현대 사회와 같이 거대 사회를 조직하기 위한 도덕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물론 우리 가정이라는 게 이게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그렇죠? 가족이라는 거. 근데 이거를 밖에 이게 전체 사회에 나면 가족끼리 나눈다는 것, 가족끼리 나누는 것, 가족 재산이라는 게 공동의 재산이라는 것,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에다 완전히 개인주의로 돌아가게 되면 가정이 글쎄요. 가정이 뭔가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멋대로 놀고 엄마는 멋대로 놀고 아들은 새끼들은 다 멋대로 논다. 이건 가정 파괴죠. 가정이 움직이는 거는 그래도 이게 서로 끈끈한 것, 서로 아까 얘기했던 그 본능적인 것들, 서로 이제 그 애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또는 우리 가정에 대한 헌신, 가족에 대한 헌신 이런 것 때문에 가족이 형성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좋은 도덕입니다. 친구들끼리라든지 아는 사람들끼리라든지
그렇죠? 아는 사람들끼리라든지 아니면 나하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이제 콜리그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체 사회를 조직하기 위한 하나의 도덕적인 수단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게 그들과 우리 구분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이게 전부 다 편애하거든요. 다 그들입니다. 그들. 그리고 그 뭡니까 이,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 움직이는 거죠. 자기 진영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 원시 사회의 가장 근본형이었던 것이 진영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진영이 살아나기도 우리 진영이 죽어버리는데, 그렇죠? 그 원시 사회였는데 오늘날 이 거대 사회에서도 진영 논리를 따라갑니다. 지들끼리 먹겠다. 우리 한국 사회를 뭐로 만들냐면 자기 진영을 먹여 살리기 위한 자기 진영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게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원시 사회 똑같습니다. 감성의 형성입니다. 감성의 형성. 이제 사회주의에서 감성이 형성된 건 인류 역사를 24시간 23분 56분 인류 역사를 24시간으로 본다. 이건 막 흔히 많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많이 들었습니다. 23시간 56분 수렵 채취 생활을 했다. 그리고 세상을 제로성 게임으로 봅니다. 세상을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제로성 게임으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제로성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죠. 한 사람이 따면 다른 사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제로썸이라는 게 제로입니다. 제로썸입니다. 제로썸. 합한 것이 제로 된다는 얘기는 딴 사람하고 잃은 사람하고 합치면 제로가 된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사회에서는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이 적게 갖습니다. 식구 하나 더 넣는다 그러면 어느 한 사람 굶어야 됩니다. 식구가 어떤 친척이 놀러와서 밥 먹는다 그러면 누구 하나가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생활이었습니다. 얼마나 촉박했습니까? 그러니까 제로섬이죠. 그다음에 제로섬 사회는 뭐다면 제로섬 게임에서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거 훔쳤거나 이놈 훔쳤다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뺏었거나 아니면 어떤 순수한 행운으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행운으로 여긴다. 행운 때문에 네가 좀 더 많은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나 너 어디서 훔쳤어 아니면 너 어디서 누구한테 뺏었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제로섬 사회로 보니까 제로섬 사회였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그 다음에 질투가 있어요. 질투심이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굉장히 작용했죠. 누가 더 많이 먹는다? 누가 어떤 그룹이 더 가져갔다? 거기에 대한 질투심입니다. 질투가. 그러니까 이게 같은 그룹 내의 그룹이라든지 옆 동네의 그룹이라고 옆 동네에 있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그룹이라고 한다면 서로 나눠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평등 분배가 가능합니다. 이 질투심이 굉장히 강했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질투심. 평등분배. 이 질투심이 원래 이런 생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로섬 사회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제로섬 사회에서는 질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섬 사회가 아니고 이게 사람들이 성장을 하는 사회입니다. 성장하는 사회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현재의 위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과거의 나와 앞으로의 나를 비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게 누구 이야기냐면 벤자민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경제성장의 도덕적 귀결이라고 하는 책을 책을 쓴 사람인데 그걸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해를 할 겁니다. 거기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들이 질투를 하는 것은 정태적인 사회에서나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태적인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로섬 사회라는 얘기죠. 제로섬 사회. 제로섬 게임 사회라는 얘기죠. 제로섬 사회. 그런데 제로섬 사회인데 그게 이제 정태적인 사회인데 이게 이제 그 정태적인 사회에서는 주로 이제 질투심이 형성되는 거예요. 질투가 대단한데 이 질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계속 성장.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하면 나는 지금 너보다 적게 가지고 있지만 나도 장래는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질투심이 누거진다는 얘기죠. 질투 사회는 정태적인 사회가 대단하다.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사람들로 질투심을 조장시키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못 살게 만들거든. 못 살게.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을과 을과의 투쟁이죠. 을과 을과의 투쟁. 지금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누가 얘기했습니까? 을과 을 투쟁. 오늘 신문 보니까 아주 제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을과 을 투쟁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싸움 붙이는 거죠. 싸움 붙입니다. 이게 이제 질투심이 아주 강하게 작용한다. 그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도덕의 형성입니다. 이게 원시사회였습니다. 원시사회. 지금까지 설명한 건. 그런데 아까 이거는 인간의 본능 속에 고착되어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태어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학 전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제로섬 사회로 봅니다. 사회를.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이라는 게 맨날 제로섬 사회로 보기 때문에 현대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시장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같은 엉뚱뚱한지 같은 짓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24번, 23전 24패로 끝난 그 뭡니까? 저기 주택정책, 부동산 정책,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제로섬 게임 사회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생겨난 그런 그 전제에서 만들어진 모든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힘을 어떻게 투자가 있어서 성장이 이루어지거나 성장이 이루어지느냐 그걸 좀 모르고 있거든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거대사입니다. 현대 사회는. 그렇죠. 거대사. 소규모 사회는 페이스 투 페이스 소사이티입니다. 얼굴과 얼굴 마주한 사회입니다.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을 만큼 서로 이게 얼굴 마주대는 거죠. 거대 사회의 특징은 목표의 다양성입니다. 그렇죠. 원시 사회는 목표가 집단적인 목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뭐냐면 집단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나도 사는 겁니다. 집단. 그래서 집단에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거기다 개인들이 목표입니다. 목표가 굉장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목표입니다. 분업이 있었죠.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도 거대하죠. 그렇죠. 지금 열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나 모든 다른 사회 다 국제적이죠. 국제적으로 분업이 이루어지고 국제적으로 서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조그만 것뿐 아니라 그룹 내부 30 내지 50명, 150 정도의 내부에서 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대 엄청나게 큰 거대 사회죠. 익스텐디드 오더입니다. 여기에 교역이란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목표 다양성 분업도 그렇죠. 단일 목적인 고대 원시 사회. 그다음 환경에 대한 상이한 인지입니다. 그래서 원시 사회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인지하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똑같이 인지하고 똑같이 생각하겠습니다만 현재에서는 동일한 환경이라도 서로 다르게 인지하죠. 인지 구조가 아주 다변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지 구조, 인간이라는 게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인지 구조가 서로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이 해석, 자기 주변 환경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장래의 예측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제로섬 게임 사회의 상황에서는 교환이라든지 투자, 혁신 이런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는데 바로 이제 이게 투자라든지 교환, 혁신이라는 게 혁신 굉장히 중요하죠. 혁신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현대에 가는 거죠. 우리가 생산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는 생산, 프로덕션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15세기, 13세기에도 프로덕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프로덕션이 생기는 게 그게 15세기에 생겼다는 얘기인데 생산이라는 얘기가. 그동안은 뭐 있는 거 가지고 먹었습니다. 농업이라는 것도 농업 생산이라는 거. 농업이 시작한 지 한 지금부터 천년 됐죠. 농업 그래도 그 농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생산이라는 거. 그러니 그 생산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산이라기보다는 뭐 다른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사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칙, 새로운 도덕관이 형성이 필요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도덕적 기본 원칙에 의해서 개인이 인격을 존중한다. 왜냐하면 서로 상이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가진 목표, 내가 추구하는 목표 서로 상이합니다. 이거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유물 존중입니다. 사유재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유재산. 니꺼 내꺼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농업사회의 사유재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현대사회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소유라는 것, 니꺼 내꺼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니꺼 내꺼 존중하고 내꺼 서로 이제 상호간 상대방 거를 존중해 줍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자발적인 교환입니다. 그렇죠. 자발적인 교환. 이건 뭐 이런 사회는 이런 원시 사회 같은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자발적인 교환이라는 거, 그때는 이 교환도 이게 이게 그 조그만 거였죠. 그 이웃집에서 무슨 뭐 그 총에 화살 잘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화살 만드는 사람 잘 만들어 있으면 화살 만들어 주는 대신에 뭐 내가 그 나중에 뭐 고기를 많이 잡든가 하면은 그 고기를 갖다 주는 뭐 이런 식의 교환, 화살 만드는 것, 그런 건 분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분업이라고 하는 건 아주 소규모 분업이고, 그래서 이거 일종의 품앗이하고 똑같은 거죠. 품앗이. 그런데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끼리의 품앗이였습니다. 품앗이. 그러나 이게 현재의 교환이라는 건 서로 얼굴을 서로 알지 못하는, 우리 남미 쪽에서나 남미 쪽에서 오렌지를 수입해 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우리 자동차 판매하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까지 다 판매합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소사이티나 이건 뭡니까? 그 거리두기죠.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인 교환, 그 다음에 정직성 있죠. 정직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직성.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직성이라고 하는 것, 약속을 지킨다든지, 정직성이라든지, 이게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아마존에 책을 주문했는데, 책을 주문하면 돈을 먼저 빼가거든요. 그런데, 그래, 먼저 빼가는데, 나는 내가 예를 들면 돈을 100원을 보냈는데, 거기서는 50원밖에 안 받았다든지, 당신 왜 나한테 돈을 이렇게밖에 안 보냈어, 뭐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부정직한 거죠. 이 정직성이라는 게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좌파는 정직성이라는 게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좌파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굉장히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아니면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정직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들한테 속이거나 하면 양심이 가책을 느끼죠. 근데 좌파는 이런 거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원시 사회, 원시적인 두뇌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 지킨다는 게 있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 지키는 것도 이것도 역시 이게 본능적인 거 아닙니다. 정직한 것, 우리가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는 이건 본능적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거는 본능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후천적으로 배운 겁니다. 후천적으로. 여러분, 읽기, 쓰기, 세마기 있죠. 읽기, 쓰기, 세마기. 이런 건 전부 다 후천적으로 배웁니다. 선천적으로 배운 게 없습니다. 말하기 있죠. 말하기에서도 우리가 한국말을 쓰는 거는, 한국말은 결국은 이건 후천적입니다. 그러나 인간한테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나 이게 한국말을 배운다. 이건 후천적인 겁니다.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거죠. 정직성이라는 도덕, 자발적인 교환이라는 도덕, 소유의 다른 타인의 재산에 대한 존중심, 인격이라는 것, 인격 존중, 이거는 전부가 다 이거는 후천적으로 배운 겁니다. 후천적으로. 그런데 선천적인 거 뭐냐? 남의 인격을 존중할 줄 모릅니다. 똑같이 생각하니까 이게 다르게 생각하면 이건 추방이 대상이었습니다. 추방. 오늘날 그렇죠. 오늘날 그렇습니다. 달리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르게 생각한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좌파의 특성인 거죠. 좌파의 특성. 소유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재산권을 존중해 줍니까? 존중합니까? 재산권을 존중하는 것은 이게 이제 시장 관계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아주 주장입니다. 이거는 좌파들이 전혀 가질 수 없는 주장입니다. 이 도덕적 기본 원칙이라는 거. 인격 존중, 소유 존중, 자발적인 교환 존중, 그 다음에 정직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책임이라는 거, 책임 문제. 공동 책임이었죠. 그 당시엔 공동 책임. 내가 사냥하다 죽었으면 공동 책임을 집니다. 다치면 공동 책임에서 공동으로 그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병드는 거죠. 옛날에 그 과거에 원시사회는 병들면 이게 그룹 자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룹 생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룹 구성원 전부가 다 나서서 아픈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게 이제 의료보험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게 현대사회. 의료보험으로. 강제적인 의료보험, 국가보험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식. 원시사회적인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연금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합이 평등, 이것도 그 당시에 부합이 평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계 질서로 딱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도자가 딱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카리스마였죠. 문재인처럼 그렇습니다. 카리스마였죠. 이 부합평등, 모든 사람은 같이 평등하다. 똑같이 대우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 사람들은. 이때 나눠 먹는 평등이 아닙니다. 이때 평등이라는 얘기는 신분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신분이 똑같다.
뭐 농사 짓는 사람이나 뭐 교사나 선생이나 정치가나 관료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겁니다. 농공 저 뭡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산업공상 신분 이런 신분제는 아닌 신분제가 등장한 거는 그건 이후 들어온 거죠. 이후에 이게 문화적 진화의 특징입니다. 자유주의 진화. 이게 이런 것들은 누가 이 문화적 진화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떤 학자가 국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합평등이라는 게 우리나라 헌법 우리 헌법 11조 2항입니까? 거기에 법합평등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것도 진화적인 겁니다. 진화. 마치 언어처럼 말처럼 언어라는 게 누가 만들어 놓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만들어 놓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천 년 수천 년 동안 여기 그 한반도에 지내오면서 우리가 한국말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 언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언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언어 형성된 언어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면서 그렇죠. 요즘 생기는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인터넷 언어들이 있죠. 뭐 U자 비슷한 거라든지 그 이상한 화살표 발음할 때 점 하나 찍는다든지 하는 그런 글자 그런 것들도 역시 이건 저자를 모릅니다. 저자가 누가 있는 게 뚜렷이 못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누군가 만들어놨는데 어쨌든 그게 퍼져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언어로서 사용을 하는 것 마찬가지. 언어라는 게 결국 그렇습니다. 언어처럼 이런 도덕률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요. 공자의 도덕이라고 하는 옛날 공자의 도덕이 난 공자가 만들었나 싶어집니다. 만들었지 않았을 겁니다. 만들지 않고 사람들이 지키는 도덕, 그 당시에 지키는 도덕들을 수집해 집대성하고 그게 자기들 생각으로 좀 첨가한 것이 아마 그게 그런 거 아니냐. 그 공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도덕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10계명 있죠. 10계명 중에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있는 10계명 중에 6번째 10계명이 있는 게 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아라 등등. 이런 것들은 역시 이것들은 진화적인 거지. 이게 모세가 그 이전에 어떤 선지자가 만들어 놓은 건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살아가면서 형성입니다. 기독교라는 게 사유재산이 형성되면서부터 기독교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도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서 이거를 성소화시키는 것, 종교화시켜버린 거죠. 종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10계명 중에 우리 형법에 주로 사용되는 그 6번째부터 10번째 10계명 중에 6번째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역시 진화적인 형성이죠. 진화적인 게.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니까 이거 간음해서는 안 되겠다. 또는 도둑질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겁니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그런 것들을 그걸 기독교가 이걸 종교화시켜 버렸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는 천당에 가도 천당에 못 가라는 식으로 성경화, 성소화 시키라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아주 홀리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기독교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사상이 역시 인류가 가지고 온 이 시장 경제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창세기 제1장 몇 절입니까? 28절입니까? 번성하라, 번창하라라는 거, 번창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나 지금 기억을 안 나는데. 문장을 내가 강의를 많이 열심히 그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자꾸 잊어버렸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걸 보면 그것도 역시 그 번창하라라는 거, 번성하라 하는 거 있죠. 그게 그 명령을 받은 것이 그 성서의 그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한 것이 시장경제라는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 성장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인구를 먹여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 새로운 도덕규칙, 도덕관이 형성됐다. 이 도덕적 기본은 지금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경제적 자유죠. 경제적 자유. 아까 뭐라 했습니까? 경제적 자유 했더니 이건 탐욕만 해주는다. 탐욕을 증진시키는 아니면
아니면 뭐 이기심을 조장시켜 주는 게 이게 자본주의다. 그러니 부도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도덕하다. 그런데 시장이 경제적 자유,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건 이 도덕적인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도덕적인 겁니다. 이거는 거의 원시 사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도덕입니다. 이게 그렇죠. 인격 존중이라는 거. 인격 존중 굉장히 중요하죠. 타인의 인격, 타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 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타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 이걸 존중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존중해, 남의 것 훔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발적 교환, 정직성,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정직성. 그 다음에 자기 책임지는 것. 내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책임낸다. 그 다음에 여기 자율성 같은 거 빠졌습니다. 내 스스로 혼자 결정하겠다 이거죠. 남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 이런 그 도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도덕률은 원시 사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고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시장 사회, 즉 경제적 자유에서나 뭐 자유를 정당화시켜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뒷받침해주는 이런 도덕적인 기업입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게 시장이라는 게 겨우 말이죠. 이기심이나 조장시켜주거나 탐욕을 조장시킨다. 이 정도가 알아가지고는 이건 모르는 거죠. 좌파들 공부 하나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원시사회에 그 제로섬 게임에 갇혀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로섬 게임. 원시사회, 석기시대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인격 존중, 자발적 정직성이라든지 이 법평등 이런 것들이 이게 새로운 도덕관이고 이게 시장 자유의 시장 경제적 자유의 뒷받침이 되는 경제적 자유의 뒷받침이 되는 그런 자유다라는 도덕적 가치라는 걸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는 그런 도덕 규칙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도덕 기본 원칙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 영역을 형성한다. 이 경제적 자유. 그렇죠. 문화적 진화는 새로운 도덕관이죠. 새로운 도덕관. 뭐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페이퍼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도 많이 됐어요. 시간도 많이 돼서 시간이 뭐 벌써 5분이나 지났네요. 8시 5분. 그러면 끝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도덕관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문화적 진화입니다. 새로운 도덕관을 형성을 했습니다. 형성을 했는데 그런 도덕규칙을 실시한 나라는 이제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된 환경에서 번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규칙이 형성된 것이다. 이제 비로소 이제 시장이라는 효율성이다라는 걸 결과적인 거지.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원래 시장이라는 건 도덕적인 이런 도덕을 완전히 지키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뭐 흔히 말하는 효율성이다 아니면 번영이다. 이건 좀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좁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만 가져다 주는 거 아니거든요. 굉장합니다. 시장이라는 게 문화적인 것, 인간의 문화적인 것, 인간의 그 뭡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를 개발시켜 주거나 뭐 이 도덕이라든지 도덕을 개발시켜 준다는 게 이게 이제 확실한 거죠. 이게 시장이라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사람들이 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난폭해질 수가 없습니다. 폭력이 행사가 안 된다는 게 폭력을 억제시켜 주는 것이 이것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할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한 20분짜리 강의, 20분짜리 뭐 어디 펜앤마이크라든지 어디 자유개발이라든지 할 때,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열등한 체제죠. 그렇죠. 이제 사회주의는 도덕적으로 열등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거대한 사회에서의 도덕, 소규모 사회. 그러니까 이게 원시 시대에 사는 사람들 살던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런 지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 그때 살던 지적 수준, 이걸 가지고 현대 사회를 통치를 한다. 넌센스죠, 여러분들. 그렇죠.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라는 게 넌센스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넌센스입니다, 이건.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족족 전부 다 실패입니다. 그 하는 족족 실패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죠. 이건 이게 뭡니까? 정직성이라고 하는 건 아주 이 자유주의의 핵심이죠. 정직성이라는 게. 정직성은. 이 자유주의 핵심입니다. 진리를 탐구한다는 거죠. 진리. 옳은 걸 탐구한다는 거. 이게 자유주의 핵심이죠. 사회주의 이거는 뭐 진리가 아니죠. 걔들한테 진리가 없죠. 자기들이 진리를 탐구하는 건 자유 속에서 진리가 탐구되는데 그렇죠. 트라이얼 앤 에러 프로세스를 통해서 혹은 팔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이게 이제 진리에 접근하는데 그런 개념들을 알지 못하거든요. 원시사회가 개발됐던 도덕적 본능의 호소인데 열린 사회의 질서에 소규모 사회의 도덕을 실험하는 것. 이건 아주 살기 위해서 재화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살기 위해서 재화를 의도적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지 원시사회 살기 위해서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나눠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시사회의 생각을 가지고 전부 나눠 먹는 거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눠 먹는 거. 그러니까 부족 단위의 낭만적인 생각을 수천만이 사는 사회에 실험하고 있다. 사회가 아니라 사호입니다. 사회에 실험하고 있다. 부족 단위의 낭만적인 생각, 낭만적인 지식을 수천만 명이 사는 사회에 적용을 하려고 하겠다. 제로성 사고 볼까요? 제로성 사고. 이거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제로성 투자와 교육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인지 자유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학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강이라는 그런 그 엉터리 같은 얘기가 하는 게 바로 이 제로섬 사회를 연상을 제로섬 사회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주는 그 다음에 24전 24페이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시 사회적인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죠. 뭐 100전 100패입니다. 100전 100패 얘들한테는. 그 다음에 부자와 대기업이 된 이유. 그렇죠. 아까 투기라고. 그러니까 부자와 대기업이 된 이유를 투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협력업체나 중소상공인을 등치거나 운이 좋아서 그래 됐으니 그러니 그런 인식에서 생겨났으니 이게 생겨나가지고 대기업을 때립니다. 야, 여러분들 삼성이라는 거 아주 지긋지긋하죠. 이 사람들 삼성이 있으면 해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도 삼성 같은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잠복하면서도 아 그거는 살면서 우리가 뜯어먹어야 된다라는 뜯어먹는 얘기입니다. 뜯어먹는 거. 그러니까 대기업을 살려놓은 건 얘들을 뜯어먹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잘못 얘기했나요? 그렇습니다. 제로섬 사회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났습니다.